한길민법입니다. 오늘은 10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의사표시의 도달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110조 한번 읽어볼게요. 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심플하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우리 3항 같은 경우는 비진의 표시나 통정허위 표시나 차고에서도 배웠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조문들은 특히 선의 제3자는 똑같은 표현들이니까 이거 여러분 그냥 자동 암기가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2항이 좀 나중에 좀 공부할 내용인데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관하여 제3자, 여기서 제3자랑 여기 제3자 다릅니다. 어떤 제3자가 사기 강박 행할 때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이 법 조항이. 자,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기는 요건과 효과라 했죠. 사기는 어떻게 해서 요건이 구성되는가? 사기자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표의자를 속일 생각으로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라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즉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까지 있어야 되고 가실로 인해서는 사기 취소를 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고의가 키워드입니다. 어떤 사기자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표의자를 속인 거죠. 자, 두 번째 요건, 기망행위와 그 이법성이 있는 기망행위에 닿아야 됩니다. 자, 기망행위란 무엇이냐? 허위사항을 진실이라고 표시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또는 부자기도 해당되고요. 특히 신의칙 및 거래관계에 비춰보면 어떤 상황을 고지 내지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을 것을 요한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오늘 이 고지입니다. 고지. 자, 고지 의무가 있냐 없냐? 고지할, 알려낼, 설명할, 제대로 소개할 이런 것이 의무가 있으면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그럴 고지 의무가 없으면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지문.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거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 기초가 된 사항에 관하여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매를 공부하게 되면 그 재산권하고 이 대금이 서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환은 A와 B가 갖고 있는 서로의 재산권이 교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토지와 B라는 건물이 교환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B가 이 건물의 시가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또 A는 지레짐작해서 시가를 추측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 B라는 사람이 시가를 묵비한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래 자유, 계약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래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이 굳이 시가를 미리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한다. 그래서 고지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기망행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직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공동묘지,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쓰레기 매립장도 역시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가옥이 반복되어 침수되거나 무허가 건물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할인 세일하고 분양 광고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좀 분별하십시다. 예를 들어 상품의 선전 광고, 여러분도 아시죠? 다소의 가장이나 허위가 수반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 광고라는 것은 다소의 가장이나 허위가 수반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일단 판례의 입장, 판례의 태도를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되고요. 다만 대형 백화점의 이른바 변칙 세일, 상품의 판매 가격을 높여놓고 알고 보니까 할인 가격이 정상 가격인 경우, 이 백화점이 이런 거죠. 5만 원으로
그 할인 뭐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5만 원이 3만 원으로 할인해서 판매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3만 원이 정상 가격이었던 거죠. 이건 완전히 사기죠. 그래서 이러한 변칙 세일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이건 정말 나쁜 짓이잖아요. 3만 원으로 원래 정상 가격 할인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5만 원으로 부풀려 놓고 3만 원으로 할인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 있는 행위입니다. 사기 행위에 해당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거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다 판례들은 법정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양측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 싸우는 건데 이 판례 태도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시고 잘 정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 분양이 그 운영과 수익과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이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분양을 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뭐 역세권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전문 경영인이 이탁 경영이 있고 일적 수익이 보장된다? 저는 이런 보장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러한 강구를 하였다고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 어떻게 나왔냐?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순전가구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했는데 오답이었습니다.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다소 과장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마케팅은 약간의 과장, 약간의 허위, 약간의 부풀림, 약간의 거품 이건 좀 봐준다. 굳이 기망행위의 위법성은 없다. 이해되시죠? 자, 뭐 당연한 말들이고요. 기타 요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의사표시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였습니다. 자, 우리 사기 공부했고 이제 강박에 대한 요건입니다. 강박도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강박자는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와 그 공포심에 의하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기는 고의, 즉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사기랑 흡사하죠. 강박행위란 무엇이냐? 무서운 거죠. 무서워가지고 어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해악의 종류나 방법은 불문한다.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행위 아니다. 역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압박, 강력한 요청, 요구 사실 이 정도는 많이 하잖아 사람들이 뭐 화가 나서 또 감정상의 문제로 야 해 무조건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제 목소리만으로도 약간 강력한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정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문제 지문에 나왔는데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설치한 것은 땡땡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해당한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강력히 요청한 정도, 강력히 요구하는 이런 정도가 키워드입니다. 이런 것은 강박행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의사표시를 한 데 있어서 만약에 제3자나 상대방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벌써 키워드 나왔네요. 완전히 박탈된 이러한 상태에서는 그 효과 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함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즉 키워드 완전히 박탈된 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당연한 말이죠. 공포심에 뭐 진짜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내 의사결정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할 때는 그냥 무효다. 이미 정답이 내재되어 있죠. 완전히 박탈될 때는 무효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기 강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취소입니다.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 그 수위가 낮은 정도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부분은 이제 취소입니다. 취소. 그래서 완전히 박탈은 취소, 무효. 그 아래 단계 정도의 강박은 취소. 이해되시죠? 그리고 좀 구분하자면 강박행위 아니니까 유효겠죠. 강력히 요청하는 정도. 그래서 1단계 완전히 박탈, 완박은 무효다. 그리고 그 아래 단계 정도의 강박이면 취소권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강요 정도면은 유효하다.
이 선이 참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판례가 많이 쌓인 이유가 이 구분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어디까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고, 취소권이 행사될 수 있는 정도의 강박은 이 정도고, 이게 강요 정도는 이건 괜찮다. 이 정도가 거래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강요나 협박이다. 뭐 그건 유효다. 이런 부분이 좀 여러분도 좀 어렵고 헷갈릴 수 있으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힌트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절대적 폭력. 벌써 힌트가 나왔죠. 이럴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러한 행위를 무효로 본다. 완전히 박탈된 절대적 폭력. 같은 케이스로 보는 거죠. 그런데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그냥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는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이게 또 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으니까 무효일 수도 있는데, 자, 이게 곧 103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03조 기억나시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이 무효인데 꼭 그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닌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좀 특별한 법리가 있는 거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기억나시죠? 우리가 무효는 부당이득 파당할 수 있는데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의 무효일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법리, 불법 원인 급여 기억나시죠? 전혀 다른 맥락으로 같은 무효가 진행된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이렇게까지 국가가 이 무효로서 부당이득을 반환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라는 이런 법리까지 만들어진 배경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지금 강박 요건 공부하고 있는데 의사표시 당연히 있어야겠죠. 인과관계, 공포심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할 것. 표의자가 강박의 결과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된다. 즉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면 됩니다. 자, 효과. 사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당사자의 사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심플합니다. 즉 갑이 을한테 사기를 치면 이게 상대방이거든요. 갑이 을한테 사기를 쳤으면 을은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취소. 이해되시죠? 심플하죠? 당사자끼리 있을 때 갑이 을한테 사기를 쳤다. 그럼 그 을은 상대방이니까 이 갑한테 취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심플합니다. 그런데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여기서 여러분 이 A라는 사람, 뭐 병이랄까요, 병. 이 병이 갑의 대리인인 거예요. 근데 병이 을을 꼬드겨서 사기쳐가지고 기망행위를 해가지고 이 을이 속아서 이 갑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 본인하고. 이럴 때는 이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틀린 질문입니다. 이 병은 한 몸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대리인 문제 나오면 또 대리 제도에서 따로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차고 사기 강박 막 보다 보면 이 갑과 병,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많이 나왔잖아요. 일단은 한 몸이다. 그래서 이 병이 을을 사기쳤다 해서 병하고 갑은 한 통속이니까 한 몸이니까 이 갑이 선이이더라도 이 을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만든 지문이 나와요.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즉 을이죠. 여긴 병입니다. 그래서 본인 갑인데 이 갑이 선이이면 마치 이러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한 몸이고 당연히 이 을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갑과 이 병은 본인과 대리인 한 몸이라 보시고 이 문제를 풀어내길 바랍니다.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시 취급되므로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죠.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지문이 갑이 본인이에요. 그리고 을이 대리인입니다. 처음 그 문제 그대로 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과 계약을 한 병이 상대방이죠. 그래서 이 을이 병을 사기친 거예요. 이럴 때 병은 갑한테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 갑과 을은 한 몸이니까. 그래서 이 갑이 뭐 모른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왔을 때 헷갈리게 하는 유도 질문에 빠지지 마시고 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대리가 엮여져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살짝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아, 대리인이 나오면은 갑과 을은 한 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당사자 관계가 조금 헷갈리게 했던 부분은 대리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이건 당사자의 사기들이었고, 자, 두 번째 제3자가 사기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10조 2항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는 갑과 을이 있는데 여기서 병이 약간 대리인이었지만 대리인 아닙니다. 이 병이란 사람이 이 을하고 사기를 친 겁니다. 을한테. 됐죠? 이게 제3자입니다. 제3자 이 병이. 이해되시죠? 전혀 갑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현재는 이 병이 을을 사기쳤을 때 이 갑이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 가실입니다. 그럴 경우에만 이 을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제3자가 상대방한테 사기칠 때는 이 갑이란 사람이 이 사기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정되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선의일 때는 사기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그 대리인하고 섞여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 3자는 대리인 아닙니다. 대리인은 본인하고 한 몸이고 여기서 제3자는 말 그대로 3자가 이 상대방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제3자의 의미, 의사표시를 한 자와 의사표시의 상대방 이외의 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를 의미하며 의사표시의 제3자와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막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렇게 정의란 사람, 그죠? 뭐 갑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정의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은 또 다른 제3자인데 헷갈리니까 전득자를 할게요.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 이 3자와 여기서 말한 제3자를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법률행위에서 사기친 제3자가 있고 법률행위에 의해서 새롭게 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기망을 한 경우는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이거는 110조 1항. 계속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있으면 이게 대리인일 경우에는 한 몸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기망을 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110조 1항. 그래서 상대방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거고 단순 피용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어떤 일반 직원이 대리 어떤 위치도 아닌 사람이 그런 사람이 기망을 한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된다. 그때는 110조 2항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갑이란 사람의 어떤 직원인 거예요. 대리인도 아니지만 그 병이란 사람이 이 갑의 직원일 때는 제3자일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직원하고 만약에 갑이 서로 서로 짜고 쳐서 이 직원이 제3자를 사기쳤을 경우에는 이 갑은 악의자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나? 일단은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대리인이 기망을 한 경우에는 대리인과 본인은 한 몸입니다. 그때는 110조 1항이 적용돼서 그 상대방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고 피용자라든지 전혀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기망을 한 경우에는 말도 3자 해당되고, 그 상대방은 그 거래 당사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때 악의 가실일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자, 제3자가 표의자한테 어떤 사기를 쳤던 경우에 일단 상대방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재단법인 설립이라든지 뭐 상속의 포기 같은 경우는 이때는 특별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2번인데, 자,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계약이나 뭐 승낙, 해제, 해지, 추인, 취소 등 이렇게 단독행위,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약이나 이런 승낙 같은 경우는, 청약이나 승낙 같은 경우는 계약에서 나오는 법리고, 해제, 해지 우리 많이 배웠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서도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아이고, 어렵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가나요? 제3자, 여기서 제3자는 갑, 을, 이 을한테 사기친 병입니다. 이 병이 을한테 사기를 쳤을 때 이 을은 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갑이 악이거나 가실. 그래서 이 병의 위치 잘 아셔야 됩니다. 병이 이 을한테 사기쳤을 때 이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전득자 보호 제3자입니다. 자, 여러분, 제3자가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제3자가 세 번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의 당사자 말고 다 주변 제3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3자에 의한 사기와 이렇게 전득자, 법률 행위를 통해서 새롭게 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의 제3자인 겁니다. 그래서 헷갈릴까봐 일단 전득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0조 3항 기억나시죠? 아까 법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110조 1항, 110조 2항, 110조 3항이 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제3자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갑과 을 말고 또 그 포괄 승계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포괄 승계인은 거의 당사자에 준한다. 그래서 포괄 승계인은 새로운 제2관계자가 아닙니다. 그 이외의 자의 가운데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또 많이 들었던 말들이죠. 새로운 이해관계, 이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말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은 제3자 아니죠. 제3자에 포함된다 하니까 틀린 지문. 제3자가 아닙니다. 또 많이 들었던 표현, 제3자는 선의민족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우리 비진이 표시, 통정, 차고, 지금 사기 강박까지 이 가실 요하지 않습니다. 선의이면 족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도 많이 들었죠.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죠. 그래서 이 제3자가 악이라는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를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그 악의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 적용 범위,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적용이 안 됩니다.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고도의 획일적 처리, 그리고 국가가 하는 행위잖아요. 그럴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른 제도의 관계, 우리 차고에서도 공부했는데 또 나오죠. 자, 사기와 착오가 경합이 될 때 통솔과 판례는 경합을 긍정하므로 선택적으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동일한 사안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되면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되는 경우는 없다.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이렇게 요건을 성립했을 경우에는 사기가 되고,
그 요건이 그대로 이 사실행위를 기반으로 했을 때 착오가 될 수 있는 게 같은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이 지금 이 말씀인데 법리 하나 다 따져보면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문 포인트는 경합을 긍정해서 이게 해당되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고 저렇게 해당되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요건이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요건에 맞는 것을 가지고 취소권 행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이게 판례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종종 지문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3자의 기망 이제 기억나시죠? 전득자가 아닙니다.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것은 우리 기억나시죠? 서명의 착오에 해당된다. 그래서 사기가 들어가 있지만 이럴 때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민법 제110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할 것이다. 아, 숨이 막힙니다. 문제집은 어떻게 나왔느냐?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심플하게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경우 당연히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착오로. 그래서 이 부분 이게 복잡한 판례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병이 제3자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을이 서명을 한 거죠. 서면에 이렇게 법률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3자에 의한 사기는 이 갑이 악이거나 가실일 경우에 하나에서만 이렇게 을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제3자가 사기를 쳤을 때 이 을은 갑이 알거나 알았을 경우에 이렇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 알거나 알았을 수 있었던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기의 법리인데 2번 그냥 서명 자체가 착오로 만들어졌으니까 서명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2번을 주장하는 거예요, 판례는. 그래서 이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기 법리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서명착오로 이렇게 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굉장히 길고 어려운 판례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원보증 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사기로 아니고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음 또 다른 법률 제도와의 또 관계성, 사기와 불법행위, 사기와 담보책임 하나씩 볼게요. 자,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청구. 자, 사기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죠. 사기나 강박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도 있고 그 취소 효과가 되면은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억나시죠? 우리는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 무효가 됩니다. 소급 무효. 취소권 하면 소급 무효가 되고 소급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취소 효과로서 소급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사기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취소하지 않고 선택하기 나름이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취소권을 행사하냐 마냐는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취소를 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도 이 사람한테 사기친 사람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취소를 하든 말든 그 피해자는 선택권이 있는 거고 제3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취소하든 말든 제3자한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기와 담보 책임. 자, 사기에 의하여 흠 있는 물건에 대한 매매가 성립하는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의 규정과 사기에 관한 규정이 경합해서
둘 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굉장히 길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는데 사기로 인한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두 가지가 요건이 성립되면 사기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기타 아까 공부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사기 또는 강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나 그것이 당연히 103조 위반,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동기나 목적 등의 반사회성이 부가적으로 발견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때는 103조, 104조도 따져볼 수 있고 103조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하해계약. 우리 차고에서 배웠는데 자, 하해계약과 이런 사기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해계약은 하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하해 목적인 분쟁 이해의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기억나시죠? 착오로 취소하고 싶을 때는 이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해의 사항에 관해서는 착오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다 합의해놓고 하해해놓고 그 내용을 착오로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해계약에 문제가 그 제도 자체에 큰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해계약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나온 당사자들의 자격이나 하해 목적인 그 내용 이외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차고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 사기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해 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해의 목적인 그 분쟁에 관한 사항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기를 친 것이 그 하해의 목적인 그 분쟁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사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하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구분해 주세요.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틀린 거 여러분 체크하라 했습니다. 틀린 것. 다른 건 다 맞는 거겠죠.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일종의 말한다. 맞습니다. 2번 타인의 과실이 있는 기망행위 벌써 틀렸죠. 기억나시죠? 고의입니다. 고의로 인한 기망행위 이게 정답이고 가실 유도 질문 빠지지 마세요. 3번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도 무방하다. 우리가 사기꾼이 그 사람한테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이렇게 착오를 일으킬 때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다음에 다시 한번 2단의 착오를 가잖아요. 동기의 착오가 생기고 다시 한번 의사표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 2단의 착오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한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꼭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의도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필수 요건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 기망행위 위법성 뭐 이런 공부를 했지만 꼭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만 있다고 해서 이게 요건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살짝 비틀어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경합한다. 바로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목적물에 흠이 있는 경우에 이를 속이고 매도했는데 이럴 때는 이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나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경합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문제 풀게요. A는 B의 사기에 의하여 C로부터 C 소유의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매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의사표시 효력은 한마디로 제3자에 의한 제3자에 의한 사기인데 볼까요? A는 B의 사기, B 그리고 A가 있네요. 그리고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B가 A한테 사기를 쳤네요. 사기. 그리고 A가 매수인이네요. 매수인. 그리고 C는 매도인이겠죠. 그래서 B가
A한테 사기쳐가지고 C의 토지를 샀네요. 자, 이럴 때 제3자에 의한 사기잖아요. A의 진위가 표현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A는 여러분들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속았다 하더라도 진위입니다. 진위에 의한 표시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합니다. 나중에 사기란 요건이 성립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비진위 표시가 아니었어요. 비록 사기에 의해서 내가 착각을 일으키고 착오를 일으켜서 했다 하더라도 진위입니다. 그래서 진위가 표현된 것이 아니다 했으니까 비진위가 아니다는 거죠. 이건 진위입니다. 두 번째, C는 사기를 한 일이 없으므로 이 의사표시는 완전 유효하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차고 사기 강박을 공부할 때 유동적인 유효입니다. 왜? A는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취소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유효하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참 어렵죠? 우리 유동적 유효. 취소라는 것은 유동적 유효거든요. 취소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A는 언제나 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에 의한 사기의 경우 기억나십니까? 언제나는 아니죠. 이게 만약에 C가 사기를 쳤으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C가 사기를 쳐가지고 이 A한테 그랬을 경우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B가 제3자가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C가 알거나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A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되 A는 C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하자담보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매매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 부분까지 좀 공부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5번이 될 건데 참 어렵게 들어왔네요. C가 B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A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이렇게 돌고 돌아서 5번이 정답인데 1번, 2번, 3번, 4번 다 따지고 들어왔으면 시간이 좀 걸렸을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다시 C가 B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우리 110조 2항입니다. 그럴 때 A는 취소할 수 있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맞죠? 소송행위 키워드입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기억나시죠? 대리인 나오고 본인 나오면 한 몸입니다. 본인이 선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다시 늘 대리인 본인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 여러 번 공부했으니까 대리인과 본인은 한 몸이구나. 그래서 제3자가 아닙니다. 대리인이 만약 제3자였다면 본인이 선의일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죠. 기억나시죠?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는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았을 수 있는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는데 선의일 때는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교묘하게 섞은 거예요. 다시 대리인과 본인은 한 몸입니다. 살짝 지울게요.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다. 그러면 무효죠. 완전히 박탈 키워드. 또 반복했던 공부 내용 나오네요.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기망행위 아닙니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기억나시죠? 취소를 하든 말든 그 제3자 사기꾼한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틀린 거 늘 체크하시고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공동묘지 쓰레기 매입장 기억나시죠? 고지 의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기억나시죠? 이건 이미 기망행위가 인정된 거잖아요. 사기가 성립됐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불법 행위를 저진 사람한테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 기억나시죠? 수익을 보장한다는 키워드. 다소 가장된 선전 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다소 가장된 선전 광고는 기망행위의 위법성이 아니다.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우리 110조 2항입니다. 대리인 또 나왔네요.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또 나왔죠. 본인이 선의. 자, 자주 나오는 문제들 보이죠? 대리인과 본인 한 몸이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차고 배웠고 사기 강박까지 배우면서 의사표시의 하자나 흠을 배웠습니다. 반드시 한두 문제 이상 나오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반복해서 처음부터 부담 갖지 마시고 이해독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잘 풀 수 있는 문제 됩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그 나오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한테 효력 발생한다. 아, 우리는 도달주의구나. 도달. 자, 이 도달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도달주의다.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이 법조문만 공부를 해도 한 70%는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 파트는. 그래서 중요한 부분 도달주의 원칙 이 정도만 넘어갈게요. 우리가 뭐 도달주의 가정들이 있는데 처음에 쓰고 우편물에 놓고 배달이 되고 그 사람이 읽은 이 의사표시가 촘촘한 가정들이 있는데 너무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내용만 다룰게요. 문제 딱 나오는 부분만. 자, 도달의 의미는 무엇이냐?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도달한 것을 본다. 자, 요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의사표시를 했을 때 어떤 그게 우편물일 때 우편물을 다 읽은 그 상대방이 다 읽었던 것이 도달이 아니라 그 읽을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면 도달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채권 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쭉 보면 객관적 상태, 그 통지,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긴 준법률 행위니까 통지라 했지만 의사표시든 이 준법률 행위든 그 상대방의 객관적 상태. 이게 아까 요지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해되시죠? 그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했다거나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나오는 질문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도 왔죠. 이럴 때는 의사표시 도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됐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요지할 수 있는 상태, 객관적 상태. 이게 정답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동거 중인 가족한테 전달되거나 대리인한테 전달되거나 그 회사의 피용인한테 전달이 되면 도달된 것으로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률 지문으로 나오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다시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자, 우편물이 종종 나오는데 키워드만 따져볼게요. 내용 증명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 증명, 등기 우편.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 같은 경우는 달리 반송되지 아니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다시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송달되었으면 그 시기 그러면 도달했다고 본다는 게 상당하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통상 우편일 경우에는 그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그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송달된 걸 추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은 그 무렵에 송달된 것이 보는 거고 상당하다 추정하는 거고 통상 우편은 추정할 수 없다라는 거 비교되시죠? 내용 증명, 등기 우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률상 소송 관계가 있을 경우에 특히나 이런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을 보내잖아요.
그 도달의 효력을 확실히 입증시키려고. 근데 통상 우편은 추정할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주 가끔 나오는 문제 지문. 한 집에 거주하는 채권자가 우편물을 바로 해서버린 사건인데, 채권 양도의 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 채권자가, 이거 참 기묘한 경우인데,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채권 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것은 우편물이 심지어 내용 증명으로 보냈든 등기우편으로 보냈든 통상우편으로 보냈든 간에 바로 채권자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게 신기하긴 한데 바로 회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채무자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우편물이 도달했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특수한 경우의 법리를 여러분들 똘똘 암기하지 마시고 기본 원칙을 많이 배우세요. 내용 증명 등기우편은 그 무렵에 도달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고 통상우편은 추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의 통지나 간님 통지, 우리 채권 양도의 통지들은 다 준법률 행위인데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의사 표시든 간념의 통지, 의사 통지도 마찬가지다. 자, 효력 발생 시기, 도달 시 효력 발생한다. 자, 의사 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되면 도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도달된 경우다.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입증 책임. 우리의 가장 큰 원칙은 도달주의잖아요. 그걸 채택한 결과 의사표시가 불착했거나 늦어진 경우는 표의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표의자가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상대방은 도달하지 않았어, 늦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도착했고 분명히 불착하지 않았어, 연착하지 않았어 라는 것은 그 표의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입증 책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 의사표시의 도달에 대해서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한 때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한 것으로 보지만 아까 했던 공부, 보통 우편은 당연 도달을 추정할 수 없고 일간 신문에 공고를 낸 경우도 그 상대방이 공고를 알았다 인정할 수 없다. 입증 책임에서 복잡한 논리들이 있지만 빼고 일단은 도달주의는 표의자가 부담한다. 자, 철회. 의사표시가 일단 상대방이 도달했어요. 자, 갑이 을한테 이렇게 도달을 했습니다. 3월 2일 날. 자, 의사표시를 전해주고 우편물이 뭐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겠죠. 이 도달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도달하고 나서는. 그럴 때 효력을 발생하며 그 이상, 더 이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가 없다. 당연한 말이죠. 이미 도달했으면 도달에 대한 법리가 발생했고 효과가 진행 중입니다. 이때는 철회가 안 됩니다. 이때 도달하기 전에는 가능하겠죠. 도달하기 전에 우편을 받기 전에 그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건 가능하다. 즉 발신 후에라도 도달 전에는 발신자는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도달 이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고 도달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의사표시 발신 후의 사정 변경은 즉 표의자의 사망 또는 행위 능력의 상실은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렇게 의사표시를 이미 했어요.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발송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이렇게 활에서 떠난 화살은 이미 거둘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미 발송한 이후에 이 갑이 사망하거나 그리고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전혀 이 발송에 대한 도달, 이것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참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빠르게. 매도인이 청약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승낙을 하면 매도인과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매도인이 청약을 한 후에 사망한 거예요. 청약을 한 후에. 자, 그리고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개시된 경우라면 법률 효과는 표의자 본인에게 그대로 발생한다. 의사표시를 이미 발신한 이후에 그대로 발생하고 그 후의 처리는 죽은 사람 또 내지는
제한 능력자가 됐잖아요. 그럴 땐 법정 대리인이 의해서 행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권과 같은 고난의 상실 다 이유입니다. 이유. 다 그 이유. 발신 이후에 대리권의 고난의 상실, 사망한 경우, 한정 후견이 개시된 경우 이 모든 경우는 발신 후의 사정 변경이잖아요.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표의자가 매매일 청약을 발송한 같은 말 나왔네요.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7에 나왔던 지문이고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다 후죠. 후. 그래서 발신자의 사정 변경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됐죠?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 표시의 여유가 없다. 아닙니다. 이건 상관없는 말입니다. 이미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이건 다 유도 질문들이고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의사 표시 다시 지울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 의사 표시의 발신 후에 그 표의자의 사정 변경은 의사 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또 이렇게 발신주의가 원칙인 게 있어요. 발신주의. 그래서 몇 가지 발신주의의 어떤 별칙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도달주의라고 공부했잖아요. 원칙과 우리가 A가 중요한데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발신되면 원래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의사표시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원칙이다. 그래서 그래 계속 풀어볼게요. 신속을 요하는 거래나 다수의 자에게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민법은 발신주의를 취한다. 원칙은 도달주의, 예외가 발신주의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제한 능력자 측의 확답. 이게 우리 취소 공부하다 보면 미성년자랑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 상대방이 최고라는 의미는 독촉하는 겁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최고인데 이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한테 야 이거 추인할래 말래 이렇게 최고할 수 있는 거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제한 능력자 측이 바로 답을 해주면 상대방한테 도달하지 않아도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미 상대방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1번, 2번이 비슷한데 혹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이때도 무권 대리인하고 거래 계약 행위를 한 법률 행위를 한 상대방은 불안하잖아요. 유동적 무효인데 이 유동적인 상태가 불안하니까 이 상대방이 본인한테 야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본인이 확답할 때는 본인이 확답을 발신할 때 이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가 아니라 발신할 때 역시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3번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4번도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다만 그냥 읽어가겠습니다. 사원총회의 일주간 전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이때도 발신주의거든요. 그래서 사원총회 사원들이 많잖아요.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면 사원들이 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도달이.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발신주의, 딱 그 통지를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과 청약에서 배우게 되는데, 청약과 승낙에서 배우게 되는데, 격지자간, 떨어져 있는 그런 의사표시의 어떤 기간, 소유가 필요한 그런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는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때는 승낙자의 의사표시는 발송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어요. 그럼 을한테 도달이 돼야겠죠. 이 도달된 을이 이제 승낙을 하려고 그러는 게 승낙할 때 원래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면 갑한테 도달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때 땡 하고 발송할 때 이때 발신주의가 적용돼서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갑은 이 을이 승낙할지를 마음의 태도,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몇 가지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112조 의사표시 수령 능력. 112조도 종종 지문에 나옵니다.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의사표시 수령 능력. 이것도 우리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를. 미성년자가 여러분이 법률 행위를 하고 있는 을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 을이 미성년자인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고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타인의 의사표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를 의사표시 수령의 무능력자로 규정하여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쉽게 여러분들 미성년자를 생각해 주세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구나. 다만 자, 원칙적으로는 수령 무능력자, 즉 제한 능력자에 대한 송달은 무효가 아니라 표의자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한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그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이 을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대항할 수 없다.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이 을의 뭐 대리인이 있어요. 병이. 그래서 그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의사표시의 도달 및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어떤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제한 능력자 측에서 그때 을이 받았을 때 그 도달을 인정하겠다 그러면 받아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말이 어렵죠? 심플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측에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그때 도달했다고 인정해 주면 그것도 무방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다. 이게 원칙이고, 가령 미성년자에게 취소나 해제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미성년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거꾸로 수령자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같은 표현들이 달리 문구가 좀 바꾸어서 표현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혼란스럽지 않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수령 무능력자의 도달을 안 후에, 즉 제한 능력자가 그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 안 때부터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구 그대로 법정 대리인이 이 을한테 수령 무능력자한테 의사표시의 내용이 도달이 되었다는 것을 안 후에, 그죠?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에는 그때는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3월 2일 날 무능력자한테 도착했던 이것과 법정 대리인 안 날은 틀릴 수 있잖아요. 3월 5일일 수 있잖아요. 이때에 그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공시송달 얼마 안 남았어요. 공시송달도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가끔 나오니까, 아주 가끔 나오는데 이 정도만 이해할게요. 표의자가 가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 많잖아요. 이럴 때 그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까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은 첫 공시송달은 쭉쭉쭉 2주가 지나야지 효력이 생긴다. 우리가 가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효력은 2주가 지나서 실시한 날 이후에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 중 틀린 거. 자, 1번 민법은 도달주의 원칙 맞죠? 2번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쭉 읽다 보면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 족합니다. 3.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청약을 이미 발송했잖아요. 발송 후 사망한 경우. 지금 이게 발송하고 그리고 갑이 발송했습니다. 을이 도달하기 전에 이때 사망한 거잖아요. 발송 이후에. 그때는 효력이 생깁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가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 인정된다.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 도달된 것을 추정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내용 증명이나 우리가 등기 우편 같은 경우는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보통 우편은 그렇게 추정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2번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이 옳은 것.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네요. 옳은 것이네요. 갑이 그 후 사망하면 아이고 전혀 상관없죠. 그 후입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살아 있습니다. 갑이 발송 후에 사망하더라도 전혀 영향 끼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을이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기억나시죠? 실제로 알아야, 요지, 되었어야, 이거 아닙니다. 객관적 상태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갑은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 해제의 의사표 철회할 수 있다. 아니죠. 철회할 수 없습니다.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거 배웠죠?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 봄이 상당하다. 판례 표현 내용 증명 우편은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우편은 추정할 수 없다는 거 배웠죠. 바로 앞지문에서요.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개시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아닙니다. 네, 방금 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목이 탁 막혀가지고 일단은 을에게 이미 도달 끝났잖아요. 도달한 후잖아요. 이 갑이 발송 후든 또 을에게 어떤 의사표시가 도달된 이후의 사정들은 갑이든 을이든 갑은 이제 발신자인데 표의자인데 표의자가 사망이 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 을도 이 내용 증명 우편이 이미 도달한 후잖아요. 그때 우리 성년 흡연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도달주의의 원칙상 효력이 발생했고 그 이후의 사정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이미 발생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라는 설명으로 틀린 거 체크합시다. 자, 다른 건 다 맞는 지문이겠죠. 표의자가 또 나왔네요.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뭔가 죽었으니까 문제 있을 것 같잖아. 아닙니다. 발송한 후죠. 후. 사망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생깁니다.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 대리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아니죠. 이거 괜히 섞어놨는데 표의자가 중요하죠. 표의자가 발송한 후입니다. 발송한 후에 사망자가 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전혀 의사표시의 효력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는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객관 상태에 놓여 있고 내용 증명 우편이니까 더더욱이나 그리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넘게 공부를 했는데 사기, 강박 중요한 파트였고 의사표시의 도달과 부도달, 특히 발송한 이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특히 키포인트 나왔잖아요. 그 부분 잘 학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